대망의 네 번째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다섯 번째 혁신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인간의 지능의 기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은 어떻게 진화할 것이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어가 혁신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어의 등장은 인류에서 변곡점에 해당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간이 다른 종과 비교되는 굉장히 확실한 특징은 바로 기록을 한다는 것인데요. 기록을 통해 지식이 전파되고 아이디어가 진화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제 언어의 등장이 인류 진화에서 변곡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등장한 시점부터 그래프가 익스포넨셜보다 더 급격한 형태를 띠고 있죠. 이게 이제 아이디어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언어가 등장한 시점에 아이디어 복잡성이 정말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의 복잡성이 기록 때문에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디어가 진화한다라는 이 비유는 리처드 도킨스가 유명한 저자죠. 자신의 유명한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셀피쉬진에서 사용했는데요. 그는 세대를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밈이라고 불렀습니다. 밈 너무 익숙한 단어죠. 이 단어는 이제는 트위터에서 떠도는 고양이 사진이나 아기 사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지만, 사실 이 셀피쉬진에서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문화적 아이디어나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뇌에서 매우 풍부하고 복잡한 지식을 쌓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밑바탕이 된 아이디어가 수천, 수백만 세대를 거쳐서 수정된 덕분인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언어는 새로 진화한 어떤 구조물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또 그 전까지 말한 뭐 어떤 새로운 뇌 구조물 이런 데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생겨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놀란 포인트였는데요. 저자는 이것을 신경학적 수수께끼라고 말할 정도로 조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빌려오자면, 새의 뇌에 비행기관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뇌에도 언어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어 능력이 뇌의 어느 부분에 있냐고 묻는 것은 야구 경기력이나 기타 연주력이 뇌의 어느 부분에 있냐고 묻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 책을 읽은 후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 중 하나였습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른 질문 중 하나가, 그렇다면 왜 영장류는 인간처럼 정신의 능력까지는 갖고 있지만 그들은 왜 인간처럼 언어와 글자 그리고 기록을 하는 데까지는 진화하지 못했을까가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정신의 능력까지 갖췄으면 충분히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진화해야 되지 않았을까? 영장류, 침팬지 같은 애들도. 근데 이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찾은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뇌, 그러니까 당신들의 뇌와 이제 침팬지의 뇌가 사실상 동일한데도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본능, 배우고 싶은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원이 언어 능력을 정교하게 다듬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그냥 그것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본능, 질문을 던지는 본능 자체가 그냥 태어나기를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팬지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질문하고 싶어하는 본능도 없다. 뛰어내리려는 본능이 없는 새가 하늘을 나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듯이, 이런 본능이 없으면 언어는 닿을 수 없는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종이 된 이유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냥 언어를 하려는
욕구,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능이 다른 종에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런 본능이 그 종의 어떤 개체에서 나타나더라도 이 전까지 전에 내려오는 언어의 학습적 메커니즘이나 뭔가 뭐, 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독보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는가, 인간의 독보적인 능력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너무나 많이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뭔가 책을 통해서 다뤘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혁신은 조금 짧게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재승 교수님이 던져주신 질문인 인공지능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전망해봐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공지능의 진화는 생물학적 뇌 학습과 학습 방식과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뇌를 연구하고 동시에 AI를 연구함으로써 그 두 분야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공진화하거든요. 초기에는 단순한 규칙 기반 시스템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신경망과 딥러닝을 통해 인간의 학습 방식과 유사한 패턴 인식과 추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한 딥러닝의 발전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인 시냅스 가중치 조절과 비슷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과정과 닮아 있고, 또 강화학습은 보상을 통해서 행동을 최적화하는 생물학적 학습 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생성 모델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창의성과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은 AI는 이제 단순한 계산 기계에서 창의성까지, 우리 정말 그것이 창의성인지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있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의 창의성을 보이는 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AI의 진화를 상상을 해보면 인간의 뇌도 이제 이렇게 몇 억년, 수억 년을 걸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더 효율적인 사고 방식을 발전시켜 왔듯이 AI 역시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최적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전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기지도 학습과 메타학습 같은 접근법을 통해서 AI가 데이터를 단순히 학습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학습하는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AI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AI가 발전하는 지금의 이 과정이 생물학적 진화 와 변이와 이 선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지능의 기원에서 말하는 이 5번째 혁신을 겪은 것처럼 뇌가 그렇게 발전과 발전을 지금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뇌가 발전하는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우리는 수억 년에 걸쳐 진화했던 것을 컴퓨터는 지금 단 몇십 년 만에 인간의 창의성의 수준까지 왔다는 점이 좀 섬뜩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수억 년이 걸렸는데 AI는 단 몇십 년 만에 이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창조를 했는데
인간이 우린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창조까지 가는 것이 어쩌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왔구나를 느꼈습니다. AI 진화적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AI는 인간이 배우는 방식 자체를 탐구하고 메타 학습과 자기지도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스로 이제는 어떤 AI 전문가 또는 컴퓨터 공학자가 개발자가 굳이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해서 인간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란 저는 이 맥스 베넷과 달리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맥스 베넷과는 달리 조금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는 결국 생물학적 두뇌와 기계적 학습이 어떻게 융합되고 인간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느냐 마느냐에 이 진화의 방향이 굉장히 크게 달려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공 초지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 초지능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초지능을 인공적으로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뇌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그 진화 과정에서 뇌의 저장 공간, 용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조금 극복을 해나갔던 것인데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사실상 뇌 용량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상에서 네트 상에서 정보를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보다 훨씬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AI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뇌가 용량을 저장하는데 있었던 한계처럼 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아마 한계에 어느 순간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공지능의 진화적 관점에서. 그러나 우리의 뇌가 굉장히 에너지 절약적이고 엄청난 효율을 지니도록 발전한 것과 같이 인공지능 자체도 이런 데이터 저장 공간 부족의 한계를 계속 진화적으로 겪다 보면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더 컴팩트하게 유지하고 저장하고 그걸 인코딩하고 디코딩할 수 있는지를 이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하면은 저것을 어떻게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지 학습했잖아요. 정신화 능력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고 학습하는 것처럼 AI도 스스로 그것을 모든 자료들을 읽고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자료들을 막 기계적으로 읽어낸 다음에 스스로 그것을 학습해서 스스로 발전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를 상상해보라는 것이 과제였기 때문에. 근데 상상을 하다 보면 맥스맨은 이제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의 고유한 속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 뛰어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에 접시를 가져다 놓는 것도 못할 만큼 어떻게 보면 3살짜리 아기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조금 미래를 디스토피아적이지 않고 굉장히 낙관적이게 전망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상상을 하다 보니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 상상을 해보다 보니 저는 디스토피아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한 것은 AI가 앞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는 미래가 멀지 않았다. 지금은 식기세척기에 그릇 하나 놓는 거 제대로 못하지만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어놓고 식기세척기가 끝나면 알아서 그 식기세척기의 문을 여는 능력을 학습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구현하는 미래가 정말 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두 번째 책에 대한 토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